한국은 스마트폰도 없는 빈곤 국가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 산간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전기가 들어오는 동네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중국보다 나은 기술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중국의 한 교실에서 초청 강사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모두 강사에게 심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에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문화를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죠. 아시아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서 푹 빠져서 지내고 있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와 역사는 너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시아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나서부터였으니까요. 한국의 K-팝이 미국에 상륙하고 엑소의 으르렁이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등의 노래를 들으면서 직접 댄스 학원을 다니며 춤까지 배운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몇 해 전부터 저는 계속 한국에 들락거리면서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도 하고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한 뒤에 저는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밟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리 문제없이 소통이 가능했지만 중국어와 일본어는 하나도 몰라서 무언가 가기가 두려웠거든요. 우선 한자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했고 외워야 할 글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시도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했고 여러 AI 기능을 통해서 간판 번역이나 통역, 음성 녹음이나 통화 번역 기능들을 접하고 나서 이제 진짜 중국과 일본에 가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중국인 중학교 교사와 연락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은 정말 문화 강국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인프라와 밝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졌고 도시의 밤거리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분이 들었기에 중국 여행도 무언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생이기 때문에 중국의 중학교 교사인 고시시가 특별 강의 요청까지 해서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 가득하기만 했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서 정말 부담되기도 했지만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간다고 하자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말렸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더욱 그랬죠. 너 진짜 중국 갈 거야? 거기 대기오염 장난 아니라던데? 길거리 음식 조심해야 해. 위생 상태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인터넷도 막혀 있어서 구글, 유튜브 같은 거 못 쓸걸?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반응이 비슷했어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조차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걱정스럽게 말했죠. 중국? 거기서도 내 스마트폰 기능 다 될까? 검열 심해서 외국 서비스 못 쓴다고 하던데 너 혹시 공항에서 휴대폰 검사당하는 거 아니야?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얘기도 많던데 길거리에 CCTV 엄청 많다던데 조심해. 사소한 행동도 다 감시당할 수 있어. 그 중에서도 한국인 친구 혜원이는 특히 단호했어요. 너 한국이랑 중국이 비슷한 줄 아는 거 아니지? 한국처럼 깨끗하고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 아는 오빠 중국 출장 갔다가 식당에서 이상한 거 먹고 탈나서 병원 갔었어. 그리고 내가 중국어를 못한다며? 중국에서는 영어도 잘 안 통해. 한국처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물론 저는 어디까지나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미 중국인 교사와 약속까지 잡아둔 상태였기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먼저 들렀다가 중국으로 가는 일정을 정했어요. 한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였고 중국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머물면서 그곳의 공기, 음식, 그리고 생활을 다시 만끽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공기가 너무 상쾌했어요. 미국에서는 늘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죠. 숙소로 가는 길도 너무 편안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공기청정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전혀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분하게 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이 항상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며칠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미국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거리는 늘 깨끗했고 편의점조차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고 무인 계산대도 너무 편리했어요. 게다가 음식들도 건강하고 깔끔해서 매일 먹어도 전혀 질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요. 공원 전체가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도 조용히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조명이 켜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다워졌고 저는 그곳에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두고 내가 왜 중국에 가려고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굳이 중국에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일정이 정해졌고 중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저는 결국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중국도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게 다 과장된 이야기라고 믿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나쁠까? 중국도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을 거야.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지. 특히 중국의 거대 도시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도시는 뉴욕이나 서울 못지않게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강연을 하러 가는 거니까 현지에서 지낼 환경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또한 중국인들이 자국을 자랑스러워하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는 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해보면 사람들의 친절함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문화를 발견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을 사랑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직접 가보고 비교해보고 싶었죠. 특히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다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중국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하고 난 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중국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요. 기내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승객들이 일어나 짐칸을 마구 여닫으며 서로 밀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승무원들이 앉아있으라고 몇 번이나 안내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통로를 점령한 채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밀치고 소리쳤고 어떤 사람은 제 바로 옆자리에서 신발을 벗어 발을 올려놓고 있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직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거의 고함 수준이었어요. 빨리 움직여. 줄 서서 기다려. 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사람들이 줄을 안 서고 막 끼어들면서 직원들도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손님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안내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는 마치 시장 한복판처럼 정신없이 소란스러웠어요. 공항을 걸어가던 중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어요. 가까이 가보니 어떤 부모가 아기의 기저귀를 바닥에 벗어둔 채 그대로 떠나고 있었어요. 옆에서 본 중국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저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침까지 뱉어져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보이긴 했지만 그들도 무관심한 듯 천천히 움직이며 제대로 치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 새치기를 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밀치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항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이 모든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공항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질서 있고 깨끗했던 분위기가 머릿속에 생생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버린 기분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무사히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지만 마중을 나오기로 했던 구시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 착륙 전에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걱정 말고 도착하면 연락하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어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저는 공항 한쪽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혼자서 그의 동네로 이동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기로 했어요. 구시시가 전에 알려준 대로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이동한 뒤 버스를 갈아타야 했어요. 문제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첫 번째 사건은 공항 밖에서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던 중에 벌어졌어요. 길거리에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하수구 냄새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길 한복판에서 한 중국인 아줌마가 바지를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대로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보고 있다니.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지하철을 탔을 때였어요. 객차 안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20대 남성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이상한 손짓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핸드백을 단단히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다행히 미리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빨리 몸을 틀어 그 손길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하며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나 해서 가방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아무것도 도난당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방을 꼭 안고 경계를 늦추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버스를 갈아타고 나서 벌어졌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쳤어요.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지만 저는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곧 그의 손짓을 보고 경악했어요. 손에 담배를 들고 저를 향해 흔들면서 피우겠냐는 듯한 제스처를 하는 거였어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 연기를 뿜으며 서 있는 것도 모자라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권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며 거절하고 버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뒤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며 웃었어요. 저는 무시하고 버스에 올라탔지만 이미 기분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겨우 구시시가 사는 동네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겪은 일들만으로도 피곤함과 불쾌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정말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맞는 걸까? 버스에서 내려보니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구시시가 사는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이라 대중교통만으로 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택시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서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한 대가 멈춰섰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지만 그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퉁명스럽게 거기 너무 멀다. 돈 더 내야 한다라고 했어요. 미터기를 켜지 않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저는 원래 요금대로 가달라고 했지만 그는 비웃듯이 그럼 내리든 가라며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다른 택시를 잡기도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택시는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지만 기사와의 불쾌한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디서 왔냐? 중국은 처음이냐? 혼자 여행하는 거냐?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답을 간단하게 하고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그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힐끗 보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곳에까지 오는 외국인은 별로 없는데 나랑 술 한잔 할래?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숙소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너무 긴장하지 마.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핸드폰을 단단히 쥐고 GPS를 확인하며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목적지로 가고 있긴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쾌했어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자 그는 갑자기 팁을 줘야지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요금을 바가지를 쓰고도 추가로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달라고 버티는 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더니 외국인들은 싸가지가 없다라고 중얼거리며 차를 확 출발시켰어요. 길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저는 한숨을 쉬며 사방을 둘러봤어요. 불빛도 거의 없는 낯선 거리에서 구시 씨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대체 구시 씨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 이런 곳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택시에서 내려보니 사방이 깜깜하고 조용했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주변은 허름한 건물들 뿐이라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구시 씨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걸어갔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와이파이는커녕 LTE조차 안 터지는 곳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참을 걸은 끝에 겨우 구시 씨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구시 씨를 만난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순간 당황하고 말았어요. 온라인에서 본 구시 씨의 사진과 현실의 구시 씨는 너무나 달랐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세련된 안경을 쓰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피부도 칙칙하고 눈 밑은 퀭했어요. 머리는 부스스했고 후줄근한 티셔츠 차림에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다른 사람을 만난 줄 알고 구시 씨 맞나요? 라고 되물었을 정도였어요. 구시 씨는 멋쩍게 웃으며 미안해, 인터넷이 안 터져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실내는 어둡고 허름했으며 가구도 거의 없었어요. 벽지도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무엇보다 와이파이는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구시 씨는 여기 인터넷이 잘 안 돼서 너랑 연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왜 연락이 두절됐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이 동네가 생각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인터넷과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구시 씨는 제게 길 찾느라 힘들었지? 라며 펌프로 퍼낸 우물에서 펌 물을 한 잔 내줬어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기가 이렇게까지 시골일 줄은 몰랐어 라고 하자 구시 씨는 멋쩍은 듯 웃으며 그래도 익숙해지면 살만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 속에서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어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시 씨에게 욕실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구시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욕실? 아,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어라고 했어요. 순간 당황해서 그럼 어디서 씻어?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구시 씨는 마당을 가리키며 저기서 등목 형식으로 물 끼얹으면 되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마당에서? 혹시 농담하는 건가 싶었지만 구시 씨는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온수는 나오지?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온수? 그런 건 없어. 물 끓여서 쓰면 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온수도 없이 마당에서 씻으라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시 씨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구시 씨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들 그렇게 씻어라고 했어요. 그제야 현실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제가 알고 있던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호텔의 깔끔한 욕실은커녕 기본적인 온수시설조차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구시 씨의 태도에 더 놀라웠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럼 물을 끓여서라도 씻어야겠네 라고 했어요. 구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물 끓이는데 좀 시간 걸리니까 기다려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편리한 생활을 해오던 제가 여기서는 물을 직접 끓여서 씻어야 한다니.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따뜻한 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마당에는 가림막 같은 게 거의 없어서 주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21세기 맞아?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망설이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씻고 나서라도 개운한 기분을 느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바닥은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모래 같은 게 발에 느껴졌어요. 침대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삐걱거리는 나무 프레임 위에는 얇은 요가 깔려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벌레들이었어요. 벽 구석구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고 모기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어요. 작은 바퀴벌레 같은 것들도 바닥을 스르르 기어다녔어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구시시 여기 벌레 너무 많은데 혹시 벌레약 같은 거 있어?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구시시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벌레? 원래 좀 있어. 그냥 자면 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이게 원래 있는 정도라고? 더욱 기가 막힌 건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먼지가 방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창틀 사이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작은 벌레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눕기는커녕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상황이었어요. 이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 교사가 사는 집인데 이 정도까지라니 저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몸을 바짝 웅크린 채 침대 모서리에 간신히 몸을 기대고 앉았어요. 도저히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곤은 이미 극에 달했어요. 하루만 버티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모기 소리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고 잠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쳐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여행인가 싶었어요. 다음날 씻지도 못한 채로 구시시를 따라 학교로 향했어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환경에서 겨우 얼굴만 닦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서야 했어요. 아침부터 기운이 빠졌지만 그래도 학교는 좀 낫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하나같이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엔 콧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등으로 대충 문질러 닦은 흔적들이 보였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손등에 먼지까지 묻어 있었어요. 머리는 기름기가 가득해 보였고 한눈에 봐도 며칠은 감지 않은 상태였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씻을 환경이 없는 걸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확실히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오는 아이들인데 최소한의 위생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학생들 중 상당수가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발에도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교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충격을 아는 채 구시시가 가르치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교실 문을 열자마자 후각이 먼저 반응했어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걸레 냄새, 퀴퀴한 먼지 냄새, 그리고 땀과 먼지가 섞인 특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창문은 있지만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환기도 되지 않는 듯 했어요. 교실 내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책상과 의자들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칠판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어요. 교실 바닥에는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종이 조각과 쓰레기들이 방치된 채였어요. 아이들은 책이 아니라 허름한 공책 한 권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도 공부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구시시가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학생들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아이는 손가락을 코에 넣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나 기대감 같은 감정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강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숨을 삼키며 교실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강의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하니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보자고 생각했죠.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자 구시시가 학생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에서 오신 특별한 손님이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래도 몇 명은 호기심을 가지며 고개를 살짝 들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줄 주제는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중국을 비판하고 싶었지만 그보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죠. 한국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먼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한국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고속도로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정말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리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던 학생들이 점차 불만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고요? 그런데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죠? 왜 그런 나라를 칭찬하는 거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솔직히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들의 비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했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저를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배우고 있는데 왜 그런 나라는 찬양하는 건가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은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지금도 중국에 비하면 너무 작은 나라잖아요. 왜 그런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들의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마음속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맞아요. 한국은 과거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나라예요.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루었고 그 발전을 이끌어낸 기술과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훨씬 더 큰 나라고 강력한 경제를 자랑하지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학생은 저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처럼 작은 나라로 살고 싶다는 건가요? 우리는 중국처럼 더 강력하고 더 큰 나라가 되고 싶어요. 한국을 칭찬할 이유가 뭐죠?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말을 이었죠. 여러분, 저는 한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그것이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중국도 여러분도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들의 비판을 듣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어요.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로서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난 나라예요. 도시에 가면 자동차가 가득하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매우 발달해 있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정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은 인터넷 속도와 연결 상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돼서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학생들은 제 말을 들은 후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한국이 첨단 산업 국가라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국이 그렇게 잘 살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한 학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자동차, 대중교통,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왜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화가 나요. 다른 학생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인터넷? 여기에서 인터넷이 끊기는 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터진다고? 그런 건 꿈속에서나 있는 이야기 같아요. 학생들은 점점 더 화가 나면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을 칭찬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아세요? 한국은 그저 잘 포장된 나라일 뿐이에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한 학생은 제게 격하게 말을 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비난과 분노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한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갔지만 동시에 한국을 칭찬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그들은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저에게 말하지 않고 전교 1등인 학생을 향해 눈을 돌렸어요. 안경을 쓴 약간 똘똘해 보이는 학생이었고 그에게 답변을 하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일어나서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한국은 스마트폰도 없는 후진국이에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첨단 산업국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곳은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제대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학생은 잠시 멈추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국은 지도상에서 보면 중국의 원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국은 남과 북이 전쟁 중이라 모든 국민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학생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떠오른 것 같았죠. 그 학생은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선생님,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번영하는 나라일 수 없어요. 그곳은 오히려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할 나라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발전한 나라라면 그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없겠죠. 학생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고 그 차이점 때문에 이 대화는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죠. 전교 1등 학생은 이어서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선생님, 한국이 못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나라가 정말 작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땅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간 지역을 개간해서 풀을 파먹고 살아야 해요. 그건 우리가 아는 현실이에요. 땅이 좁다 보니까 농사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학생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반면에 중국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시골 지역이라도 하루 두 끼 이상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자연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들도 고립된 곳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국을 좋게 말하셨지만 그곳은 실제로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한국처럼 못 사는 나라에서 살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의 말은 점점 더 확신에 찬 톤으로 들려왔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학생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했고 제게는 보지 못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을 정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았어요. 전교 1등 학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는 사실 큰 공장이 별로 없어요. 한국은 산업이 부족해서 많은 제품들이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 제품들을 사서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저렴한 제품조차도 한국에서는 좋다고 하면서 사서 쓰는 걸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자원도 부족하고 자생적인 생산 능력이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그 학생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그만큼 자국 내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죠. 중국은 반대로 자국 내에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만든 저렴한 물건을 좋아하고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예요. 학생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학생의 논리는 매우 논리적이었고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그들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자원과 생산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그들이 말하는 현실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국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구시시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에렌 선생님, 제가 보기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발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산업도 결국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들로 이루어진 것이 많죠. 한국은 그저 외부에서 수입한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도 사실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부품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한국이 첨단 산업 국가라고 하지만 그 산업이 진정으로 그들 고유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것도 그들이 가진 자원과 기술 덕분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도움과 그들의 위치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한국은 결국 미국과 일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들이 발전한 나라예요. 구시시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너무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다르게 느껴졌고 구시시의 말이 조금씩 저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구시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제가 정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한 측면만을 바라본 것이었고 이제 다른 시각에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구시시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꺼내어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로 했죠.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학생들에게 향하게 하며 여기 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한국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건 실제로 본 모습이에요. 그곳은 정말 현대적인 도시였고 건물들도 굉장히 크고 멋졌어요. 대중교통도 정말 잘 되어 있었고요. 제가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고 화면 속에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고급스러운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화면을 본 학생들은 잠시 정적이었지만 그 순간 전교 1등 학생이 일어나더니 저를 쳐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한국이라기보다 중국의 대도시랑 비슷해요. 선생님, 사기치지 마세요. 이거 서울이 아니라 중국의 대도시 영상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는 서울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히 보였어요. 그들은 제 설명을 전혀 믿지 않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비웃었죠. 그 학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서울이 이렇다고요? 서울은 그저 빈민들이 가득한 곳이죠. 상류층만 조금 부유할 뿐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중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못한 정도예요.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 과장된 거예요. 선생님, 진짜 서울을 가보셨나요? 학생들의 반응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충격적인 경험을 공유하려 했을 뿐인데 그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그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겨진다는 현실에 점점 더 당황스러워지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강의였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려 했던 것뿐인데 이곳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기가 막혔죠. 그들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마치 제가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점점 더 냉담해졌고 그들의 비웃음과 비판적인 태도는 제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의 문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했는데 그들이 제 말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모습에 정말 상처를 받았죠. 그들은 제가 말하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상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고 그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피곤해졌고 그들의 비난을 듣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무시와 불신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들이 저를 보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눈빛을 보내는 게 정말 불쾌했어요. 저는 도저히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그들의 비판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비난과 무시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짓누르는데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은 그들과 대화를 계속할 자신이 없었어요. 화장실로 향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 잠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어느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좋은 것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조금씩 차분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잠깐의 휴식 후 마음을 가다듬고 택시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갔죠. 택시가 도착하자 기사는 저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양 사람은 처음 봐요. 라고 말하면서 택시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렸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택시가 출발하자 기사는 계속해서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서양 사람은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은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묻더니 한국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말은 점점 더 어이없어졌죠. 한국은 별로인 나라예요. 왜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해요?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사실 이미 제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가 계속하는 말들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이게 정말 내 여행인가 싶기도 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중국은 이렇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정말 불쾌한 경험들이 이어지면서 중국에서의 경험은 점점 더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았죠.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고 택시기사의 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죠. 다음날 저는 중국의 대도시에서 나아질까 싶어서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곳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은 매우 불친절했고 체크인할 때부터 기분이 나쁘게 굴었어요. 숙박비 외에도 추가 요금을 더 받으려 하더군요. 그것도 기본적인 서비스 비용이라며 요구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방 상태도 최악이었어요. 침대 시트는 더럽고 방은 먼지투성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보니 그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어요. 화장실 바닥에 얼룩이 가득하고 심지어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씻기도 너무 불편했죠. 이런 환경에 더 이상 묵을 수 없겠다고 느꼈고 잠시 생각한 후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그냥 그곳에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중국의 대도시도 여전히 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항상 행복하고 그곳에서의 따뜻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바로 다음날 저는 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그곳에서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랬어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그곳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되살아났어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느꼈던 그 편안함과 안전한 느낌이 다시 제 마음을 채웠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공기까지 모든 것이 참 좋았어요. 이제는 아시아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한국에는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라는 넓은 범위에서 한국만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된 점이 많았어요. 기술,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제게 큰 인상을 주었죠.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점들이 많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도시 환경,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한국에서의 연구와 생활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게 더 맞고 여기서 미래를 쌓아가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은 제가 연구하고 싶은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곳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중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너무 힘들었지만 한국에 대해 더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면 한국으로 와서 살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만한 나라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은 저의 인생을 바꾼 유일한 나라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